산사람은 산을 닮고 꽃사람은 꽃을 닮는다. 이건 용서가 안 되므로 나는 죽어도 싸. 더 이상 바다 사람이 못 되지. 바다를 욕먹여 버렸으니. 이 사람아, 바다 족속이라고 다 거지로 빠진 건 아니여. 겉에만 보고 왜 안을 안 보느냔 말이여. 아무리 센 바람이 몰아쳐도 그 안은 늪처럼 깊고 웅숭한겨.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오늘은 제임스 작가의 달의 바다 준비했습니다. 2016년 노호점 문학상 대상작인데요. 작가는 용주와 명희, 비극을 내면한 채 살아가는 두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욕망과 치유, 폭력과 화해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달의 바다, 최임수. 달이 떴다. 한바다 가득히. 달은 잘게 부서지지 않는다. 물은 달이 흡입력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진득해진다. 인당수에 몸을 던질 한 소녀의 발걸음처럼 물은 남바다로 질질 끌려간다. 폭우로 돌아오는 배들은 마력을 더 올릴 것이다. 조타륜을 잡은 선장들은 알고 있다. 아무리 속도를 올려도 배는 앞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아무리 착실하고 일러주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사람들은 안다. 달이 저렇게 여물었을 때는 모두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용주는 보료 위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견딘 아버지를 뒤로하고 신발을 꿰인다. 아버지 곁에 약초 달인 물과 두 종류의 약봉지를 두었다. 하나는 병질을 완화하는 약, 하나는 아버지가 원하는 약. 약에는 두 종류가 있다. 몸에 이로운 약, 해로운 약. 아버지는 두 가지를 다 가졌으니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밤에 젖마서는 안 된다고 한사코 손사리를 재던 아버지는 힘에 부치자 물끄러미 눈길로 배웅했다. 포구 출입관리소에서 박순경이 휴대폰으로 연통했다. 5이라고 했다. 어두워지면 전마선이 닷줄을 푸는 것은 불법이라는 것을 피차 알고 있는 사실이다. 문 벌금만 해도 좋기 전마선 한 척값은 될 것이다. 버릴 수도 품을 수도 없는 용주의 나몰라라식에 관리소에서 마지못해 한 가지 꾀를 했다. 자라섬까지 백길이 불과 20분 남짓이므로 낚시꾼들을 바위너럭에 올려놓을 때까지 탐조라이트로 전마선을 쏘아붙이기로. 적어도 출입관리소의 허가 아래 운항한 것이므로 더 이상 그녀에게 불법이란 혐의를 씌울 수는 없었다. 아버지에 대한 심려는 오히려 관리소 경찰들의 몫이었다. 아휴, 네가 감방 가면 아버지는 누가 돌보겠냐? 견장의 나무 잎사귀를 4개 단 소장이 혀를 끌끌 차며 내뱉었다. 용주는 전마선이 묶여있는 방바지 끝부분을 향해 나아간다. 저반 구조물과 방바지를 겸하고 있는 난간에 한 여자가 앉아있다. 난간에 다리 하나는 세워두고 나머지는 아래로 떨구고 있다. 여자의 허벅지 옆에는 수주병과 안주거리가 놓여있다. 여자는 세운 무릎 위에 두 팔을 얹고 턱을 괴고 있다. 뒤쪽 도로 너머 횟집불빛에 여자의 귀밑머리가 깃털보다 가벼이 날린다. 용주가 여자의 등 뒤로 지나갈 즈음 여자는 뒤통수에 눈이라도 달린 것처럼 말을 건넨다.
아버진 좀 어떠셔? 용주는 눈길도 주지 않고 여자의 말을 받는다. 너 원대로 오늘 일하셔. 여자는 쓸쓸히 남바들을 향해 눈길을 주며 중얼거리듯 말한다. 노인네 겉보기는 명절 길게 생겼던데. 괜찮을 거야. 목숨 하나 지대로 끊었으니 그 값으로 버틸 거야. 여자의 말에 용주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여자를 쏘아본다. 한참 여자에게 눈길을 주자 여자는 시선이 따가운 듯이 용주의 눈길을 되쏘아 받는다. 그 무렵 해안도로로 불길을 던져주는 횟집의 여주인은 두 여자의 조언을 의미 있게 주시한다. 여주인은 무슨 일이라도 벌어지면 언제라도 뛰어나갈 태세다. 촉이 좋은 주방의 남자 주인은 회를 뜯어 말고 여주인과 도로 넘어 두 여자의 동태를 곁눈 질로 살핀다. 용주와 여자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거리가 멀어지자 횟집 주인 부부는 서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여주인의 혀끝에서 쯧쯧하는 소리가 새어나온다. 낚시꾼들의 면면은 눈에 익은 남정네들이다. 용주가 그들에게 다가가자 한 몸처럼 탄성으로 그녀를 반긴다. 그중 한 사내가 용주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으나 용주는 무관심 안에 머문다. 사내들의 눈에 달빛을 받은 젊은 여인의 자태는 소름 돋도록 푸르디 푸르다. 자라섬에서 1박 할 건가요? 사내들은 일제히 예하고 구령을 붙인다. 용주는 방바지 끝에 붙들려 있는 전마선 쪽으로 일행을 이끈다. 멀찌감치 박순경이 그들의 동태를 살피고 있다. 낚시꾼 일행이 전마선에 오르자 용주는 전마선 꽁무니에 붙은 모터를 가동한다. 20마력짜리 모터는 주인의 손길에 흔쾌히 응답하며 시원한 소음을 뿜는다. 이미 탐조등이 켜져 가까운 무리로 커다란 타원이 춤을 춘다. 전마선이 선수를 남바다를 향해 돌리자 탐조등은 무대 위의 주연을 비추듯 일행들을 향해 광선의 무더기를 던진다. 무대 위에서 스폰라이트를 받은 양 낚시꾼들은 제각기 춤사위를 부린다. 흥에 겨워 일어서려는 사내에게 용주는 바다보다 깊은 결기로 주의를 준다. 선홍색 구명조끼들이 일제히 동작을 멈춘다. 조타기를 잡고 섬에 앉은 용주의 머리카락이 난파선의 깃발처럼 나부낀다. 용주의 머리안은 아버지에 대한 염려로 넘쳐난다. 아버지가 만기를 몇 달 남기고 출소한 날, 용주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의무관의 말로는 더 이상 형기를 마칠 수 없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일입니다. 눈썹이 짙은 교도관이 아버지의 신병을 넘겨주며 물기 없는 어조로 말했다. 아버지는 마지막 면회 이후로 몸피가 더 가늘어져 있었다. 교도소 마지막 철문이 열리는 소리는 다른 세계로 이끄는 문지기의 저주 어린 고함 같았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버지는 유리창을 세부치로 긁는 듯한 신음소리를 냈다. 어떻게 할 거냐? 노르잠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예의 신음소리와 닮은 목소리로 말했다. 며칠 전 짐 싸고 내려와 있어요. 어차피 아버지 구원이라도 해드려야 하잖아요. 내 걱정할 거 없다. 난 네가 더 걱정이다. 무슨 걱정이요? 아니다. 용주는 떠올리며 온몸의 신경을 쥐어뜯듯이 들쑤셔대는 아픈 기억을 애써 떨쳐냈다. 실은 인간이 감내할 수 있을 정도의 고통만을 준다는 말은 거짓이었다.
그 자리에는 신도 고통도 악마도 심지어 용주 자신마저도 없었다. 감각은 모두 휘발되어 버리고 하얗게 빈 공간만이 채워진 시야.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그 이후부터였던가 그녀는 하나둘씩 자신으로부터 무엇인가 내다버리기 시작했다. 맨 처음 그녀는 희망을 버렸다. 이어서 공부에 대한 두려움을,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온 신념을, 철학을, 본능적인 애착을, 그리고 인간이 지녀야 할 윤리마저도. 마침내 그녀는 휑하니 비어졌다. 탐조등은 낚시꾼들이 전마선에서부터 부려질 때까지 따라와 준다. 용주의 버럭 소리에 기가 죽은 사내들이 낚싯대 가방을 둘러매고 잠길열을 딛고 바이너설로 올라선다. 탐조등은 마치 배웅을 끝냈다는 듯이 몇 번 파도 위에서 사례를 치더니 어둠에 묻힌다. 용주는 전마선에 닻을 내리고 바위에 줄을 묶는다. 낚시꾼들은 이미 지정해 놓은 자리 마냥 자신들의 포인트로 찾아 나선다. 우뚝 솟은 남근처럼 생긴 갯바위를 선호하는 사람, 솟은 너럭 갯바위 틈에 여인의 가랑이 사이처럼 생긴 포인트를 찾는 사내, 남자들은 현실의 팍팍한 리얼리즘을 포인트가 가져다주는 환상성에 허풍스럽게 기댄다. 일행 중 한 명이 갯바위 너머 소나무 숲터에 텐트를 친다. 간혹 그들과 밤을 지샌 적도 있었다. 그들이 잡아올린 싱싱한 횟감과 몇 순배 돌아가는 술, 그리고 그들 삶에 녹록지 않은 사연들이 자라섬을 왁자하게 채웠다. 용주는 그들에게 얼음공주로 통했다. 별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릴 듯한 외딴 섬에서 사내들은 너나 없이 해방감에 들떴다. 거기다 자신들을 실어다 준 반반한 여인이 어떤 종류의 농식거리에도 대범하게 대거리를 해주자 사내들의 이성은 이미 지상을 떠나 한없이 유체의 형태로 이탈되고 있었다. 사내들은 여인의 노래를 듣기 위해 서슴없이 지갑을 열었다. 한사코 사양하는 그녀의 주머니에 나들이 유쾌함을 처음 맛보는 사람들처럼 팁을 뿌렸다. 용주는 노래를 불렀다. 단 하나의 노래를. 그리고는 얼음공주처럼 싸늘히 냉각되어 버렸다. 그들은 더 이상 그녀에게 제청하지 않았다. 얼마 전 술김에 그녀에게 치근덕거리며 노래를 시켰다가 전마선을 영영 탈 수 없을 뻔했던 일을 그들 모두는 기억했다. 이슥한 밤이다. 자라섬 너머 포구는 길 따라 늘어선 코발트 가로등 외엔 불이라곤 몇몇 횟집 간판 불빛뿐이다. 달은 11시 방향에서 2시 방향 부근으로 물러나 있다. 낚시꾼들은 모처럼 나온 나들이 탓인지 아니면 술 기운 탓인지 몇 개의 텐트에 나뉘어 골아 떨어져 있다. 사내들의 코 고는 소리가 자라섬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놓는다. 용주는 눈 감아도 익숙한 섬 가장자리를 돌아 걷는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소나무숲 사이를 파고드는 파도 소리, 솔잎 향기, 여름 한낮을 식히기 위해 냉기를 보듬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는다. 바다. 용주에게 바다는 오욕의 근원이고 한스러움의 뿌리다. 외할아버지의 빚 때문에 팔려온 엄마는 바다를 내려다볼 때마다 어금니를 자근자근 깨물었다. 용주를 가지고서도 엄마는 늘 바다를 등질 생각만 했다. 엄마에게 바다는
늘 화사한 수영복 너머 뒷배경으로 펼쳐진 풍경이 지나지 않았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포구에 처음 도착한 날부터 엄마는 바다를 벗어날 꿈만 꾸었다. 용케도 폭우로부터 멀리 벗어나 시외버스 터미널이나 역에서 깊은 숨을 내려놓을 즈음에 아버지는 엄마의 앞에 유령처럼 서 있었다. 그때 아버지는 엄마의 눈에서 사막을 보았다고 했다. 그날 저녁 닥친 아버지의 폭력. 실신할 때까지 사람에게 폭력을 퍼부을 수 있다는 것을 엄마는 그때 처음 알았다. 엄마는 남자들이 바다를 닮아서라고 늘 생각했다. 산사람은 산을 닮고 꽃사람은 꽃을 닮는다. 엄마는 말했다. 저 짠물은 내게 속하지 않는다고. 한사코 배 타기를 거부하며 집안에만 박혀있는 엄마에게 아버지는 어구를 손질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사람아, 바다 족속이라고 다 거지로 빠진 건 아니여. 겉에만 보고 왜 안을 안 보느냔 말이여. 아무리 센 바람이 몰아쳐도 그 안은 늪처럼 깊고 웅숭한겨. 엄마는 마침내 바다를 등졌다. 용주가 중학교를 마칠 무렵이었다. 보고 사람들은 용주 아버지가 알면서도 엄마를 잡지 않았다고 수군댔다. 용주에게 남겨진 건 급히 써내려간 메모 한 장이 전부였다. 내겐 큰 죄인이다. 모종보다 더한 게 어디 있겠니? 그럼에도 이럴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다오. 용주는 엄마의 메모를 되뇌며 바다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다. 간조 무렵이다. 바다는 달을 더욱 잘게 쪼개며 야유어간다. 멀리 달아났던 물은 달이 최치를 품고 다시 돌아온다. 돌아온 물은 기다리고 있던 물에게 달의 근황을 전한다. 다른 날에는 너도 꼭 불려갈 거라고. 용주는 달에게 붙들려 가듯이 가버린 엄마를 생각한다. 눈에 사막을 담은 엄마가 남긴 마지막 메모를 기억하며 그날처럼 뚜벅뚜벅 걷는다. 물가 근처 갯바위 너럭 위에 작은 불빛 하나가 어른거린다. 머리에 헤드램프를 쓰고 낚시꾼 일행 중 한 사람이 대를 들이우고 있다. 등 뒤로 하얗게 달빛이 부서져 내리는 모습이 어울리지 않게도 아름답다. 왜 안 주무시고 아직까지 계세요? 낚시줄 끝에 이어진 찌를 살피던 사내는 용주의 출현에 반색한다. 바다 공기가 좋은 탓인지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고 잠도 오지 않고. 어머, 벌써 몇 마리 잡았네요. 허허, 요 녀석들도 나처럼 밤잠이 없나 봐. 반쯤 물에 잠긴 어망에는 돔종류와 우럭 몇 마리가 퍼덕인다. 그녀는 사내보다 약간 높은 너럭 위에 걸터 앉는다. 용주의 용자가 드래곤 용인가? 용주는 그렇다고 대꾸한다. 그럼 드래곤 보트? 아니요, 드래곤 마스터. 용왕의 주인이 되라고 용지라고 지었잖아요. 아, 그럼 용궁의 여왕쯤 되겠네. 사내는 소주병을 들어 한 모금 들이키고는 용주에게 건넨다. 용주도 한 모금 들이킨다. 왜 달뜨는 밤이면 조사들은 그렇게 모두 몸살을 앓죠? 그녀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묻는다. 사내는 별다른 대꾸가 없다. 물어본 사람이 머쓱해질 즈음에 그가 시조를 읊듯이 뱉는다. 달과 바다에 녹아들고 싶어서지. 바다만 있어도 좋은데 거기에 달까지 있어봐.
신선노름이 따로 없지. 더군다나 달 밝은 밤에는 입질이 왜 그렇게 좋은지 듣기에 간좋대 말이야. 용주는 고개를 끄덕인다. 고기들도 달빛에 취해서일 거예요, 아마도. 사내는 듣기 좋은 음색으로 웃는다. 웃음소리는 갯바위에 부딪혀 잘게 부서지는 파도와 부드럽게 뒤섞인다. 사내는 시키지도 않은 무태 삶을 털어놓는다. 자신에게 스며들지 않는 아내, 결핍을 겪지 않은 아이들의 경박한 말대꾸, 믿었던 수십 년지기 친구의 배신, 치매에 놓여 있으면서도 끝간데 없이 이어지는 모정을 들먹이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사내가 대책 없이 흐느끼기 시작한다. 파도 소리와 달빛과 들썩이는 사내의 어깨가 어처구니 없게도 어울린다. 용주는 사내의 어깨를 감싼다. 사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의 품을 파고들어 꺽꺽대며 목청을 돋운다. 이 예기치 않은 설익은 풍경에 마뜩하지 않으나 상황에 내몰려 너무 멀리 나아간다는 느낌과 함께 이제는 막을 내려야 한다는 생각에 머물 즈음 바라는 뜻의 반대편으로 일이 벌어진다. 사내의 손과 얼굴이 용주와 다른 생각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순간 알아챈다. 필요 이상으로 숨소리가 고저히 진폭을 키우고 서늘한 밤바다의 기운마저 달굴 만큼 더워지는 체온에 그녀는 헛헛한 웃음을 뱉는다. 허허, 아저씨, 이건 아닌데요. 아랑곳 없이 이어지는 사내의 말에 용주는 살기 품은 뼛속이 솟구친다. 얼마면 되겠어? 포근노래방 여자 말로는 서울서 온전하게 살진 않았다고 하던데. 용주는 하마터면 사내를 밀어 바다에 빠뜨릴 뻔한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사내의 원력은 문명세계의 가장 저열한 형태로 그녀의 몸부림에 뿌려진다. 사내의 악집엔 입술이 용주의 입술 부근에서 찌근거리고 허락한 적이 없는 손길이 그녀의 사타구니를 파고들 즈음에 모든 움직임은 박제된 사슴의 뿔처럼 굳는다. 부릅뜬 사내의 눈에서 초점이 지워지고 입술을 떠받치고 있던 턱이 힘없이 아래로 내려간다. 사내의 목에 들이민 달빛을 받아 번뜩이는 금속의 반사광. 사내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언뜻 알아챈다. 그 여자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건 아니에요. 부끄러운 짓은 많이 했어도 추악하게 생각한 적은 없어요. 없었던 일로 해드릴게요. 용주는 석고 반죽을 뒤집어 쓴 것처럼 굳어있는 사내를 떠나 전마선이 있는 곳으로 휘청거리며 걷는다. 문득 서름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한 기운이 가슴 부근에서 밑장뼈 위로 솟구친다. 전마선은 한 조각 나뭇잎처럼 떠다닌다. 모터를 켜지도 않고 묶은 줄만 풀었더니 배는 남바다로 향해 둥둥 나아간다. 용주는 전마선 위에 머물린다. 새벽 밤바다. 그것도 작은 목선에서 드러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있었던가. 아마도 처음이지 싶다. 달빛에 가려진 허공 너머로 영혼의 시간을 품고 별들이 반짝인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명멸한다. 바다의 살결을 무드로 밀어올리던 바람은 졸기라도 하는지 기척도 없다. 이대로 영원히 바다의 흐름에 몸을 내맡기고 싶다. 의식은 불분명해지고 현실인지 꿈속인지 알 길 없는 경계에서 떠올리기조차 역겨운 한 기억이 피어오른다. 그때에도 용주는 이대로 영영 잠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다.
중학교 수업을 파하고 돌아온 용주는 성장판이 돋는지 무릎 언저리가 저리고 아팠다. 그날따라 퍼내듯 쏟아져 나오는 생리는 아랫배를 중심으로 무지근하게 통증을 지폈다. 봄날의 야릇한 열기와 머리카락 한 올 한 올마다 치밀어 오르는 예민한 감각이 현기증을 동반하면서 의지는 아래로만 무겁게 내려앉았다. 바다로 떠난 아버지가 남긴 남분분한 흔적을 치울 여력도 없는 몸을 용주는 비닐 방바닥으로 널브러지듯이 내던졌다. 얼마나 지났던가. 꿈인지 생시인지 바람결에 귀에 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의 둘도 없이 막역한 친구 용배 아저씨였다.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바다로 나간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양반이 아버지를 왜 찾는지 의문스러웠다. 용배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전할 말을 하려고 왔다면서 몇 마디 더 주워 섬겼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용주는 무심결에 네 하고 대답만 했다. 아저씨의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용주는 더 깊고 낮은 바닥으로 침잠에 내려갔다. 그리고 그게 시작이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시작은 가혹한 형벌을 예고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거대한 불 도마뱀 같은 형상이 시야를 어지럽혔다. 어둑신한 주위를 헤집어 봐도 손길에 와닿는 것이 없었다. 온몸을 누르고 있는 것은 사진으로나마 본 듯한 장승과도 닮아 있었다. 안간힘을 다해 소리를 내보았지만 목언저리도 둔중한 압박 아래 놓여 있었다. 용주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순간 본능적으로 용으름 닮은 기력으로 악다구니를 쳤다. 드센 바락으로 장승과 얼핏 틈이 생긴 사이에 용주는 목청이 갈라지도록 비명을 질렀다. 곧이어 들이닥친 거대한 손바닥, 기절 직전까지 막혀오던 숨, 그 순간에도 익숙하게 들려오던 음성, 그리고 끝이었다. 평화가 무엇인지 절감하는 시간이다. 바닷물이 떠받치는 부력은 묻지 생명체에게 원초적 기억을 제공한다. 모두는 알고 있다. 태초의 모든 생명들은 이런 유형이 존재의 근원이었음을. 바다에서는 많은 생명들이 나고 죽는다. 수백만 년 전의 인간의 뿌리도 바다에서 나고 죽기를 거듭했을 것이다. 용주는 생각한다. 왜 다시 바다로 돌아온 걸까? 엄마처럼 눈에 사막을 담고 바다를 떠난 자신이 왜 악몽이 서린 바다로 다시 돌아온 것인지.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의 삶을 보듬기 위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니라고 그녀는 믿는다. 그런 믿음이 납덩이처럼 굳어져 안으로 뭉쳐지면서 용주는 자신의 몸이 부력을 이겨내며 점점 아래로 침잠하는 것을 느낀다. 전마선의 나뭇바닥이 파스러지고 이내 물에 잠기면서 그녀는 깊은 바다 아래로 천천히 내려간다. 주위에 수많은 고깃대와 하늘거리며 손짓하는 해초들. 끝간데 없이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면서 용주는 스스로 자유롭다. 문득 아버지의 음성이 메아리처럼 울려 퍼진다. 그래서 네 이름이 용주 아니여. 넌 용궁의 주인이여. 멀리서 배 엔진 소리가 다가온다. 어두웠던 주변이 환하게 밝아진다. 낚시꾼들을 실어 갈 때 비추던 탐조등 불빛이 전마술을 빨아들일 듯이 내리꽂힌다. 탐조등 너머 어둠 속에서 휴대 확성기 소리가 용주의 평화를 짓이긴다.
전마선, 배 안에 누구 있습니까? 그녀는 손을 든다. 탐조등 불빛에 내민 손이 창백하다 못해 비현실적으로 보인다. 용주 씨 여기서 뭐 합니까? 엔진 고장 났습니까? 우리가 도와드려요. 용주는 천천히 순사래를 친다. 그녀는 보란듯이 고물 쪽으로 다가가서 엔진을 돌린다. 엔진은 살해된 목에서 기침이 터져나오듯 가동을 한다. 전마선을 정박시키고 줄로 결박한 뒤 부두로 올라서자 박순경이 다가와서 용주를 살핀다. 교류당한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설마 다른 생각을 한 건 아니죠? 용주는 지그시 웃음기를 보이며 고개를 젓는다. 낚시 손님들은 해 뜨면 데려올 거예요. 가볍게 목리를 하고 용주는 돌아선다. 사람 좋은 박순경은 피곤할 텐데 어서 돌아가서 눈 좀 붙이지. 한다. 용주는 집을 향하다 말고 가던 길을 뒤돌아선다. 코발트 가로등만 일렬로 켜진 부둣길을 그녀는 마치 발이 없는 사람처럼 걷는다. 멀리 노래방 네온 사인이 가장자리에 작은 전구를 달고 줄줄이 반짝인다. 2층 유리 너머 미러볼이 돌아가는 것이 보인다. 이렇게 늦은 시각까지 술꾼들은 노래를 한다. 이곳 포구의 사람들은 독한 양주를 맹물 마시듯 들이킨다. 2층 노래방 문을 열고 용주는 누군가를 찾는다. 주인 여자는 여기 없으면 또 물가에 나가 있을 거라고 말한다. 주인 여자의 말은 정확하다. 힘을 잃은 코발트 가로등 불빛이 사람의 등짝인 정도로만 알려준다. 바다에는 멀어진 달의 잔해들이 꺼져가는 인걸불처럼 꼬물거린다. 용주는 처음으로 용기를 낸다. 곁에 유령처럼 다가가 앉아도 여자는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 여자는 오랫동안 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술을 마시고 있다. 오늘은 일 안 해? 여자는 말이 없다. 이곳 포구의 노래방은 도회지와는 달리 한 곳에 전속해 있어야 한다. 출퇴근은 하지만 하루 일당을 월급으로 받는다. 다른 여자는 알 수 없지만 명희는 서툰 짓은 하지 않는다. 술꾼들이 수작을 건네기 시작하면 일에 자리를 뜬다. 그래서인지 명희의 성정을 아는 손님들은 아예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간혹 많이 취한 뜨내기 손님이 말썽을 부릴라치면 그녀는 곧바로 112 단속 번호를 누른다. 순찰차의 경광등 불빛이 포구를 휘저는 날이면 그것은 명희가 단속 번호를 누른 날이다. 처음 보는 놈이 와선 자꾸 더듬게 나왔어. 명희는 담배 빨아들이는 시간이 길다. 한 개비를 두어 번 만에 모두 태워버리는 게 신기하다. 용주와 명희는 한참이고 말이 없다. 그 사이 명희는 소주를 두어 번 들이킨다. 우리가 풀어야 할 그 무엇이 있을까? 명희가 노래를 많이 해서 탁해진 음성으로 말한다. 손님들에게 내가 서울에서 몸장사를 하다 왔다고 했다며? 그랬대? 명희는 소리 없이 웃는다. 미친년이 별수를 다 했네. 그날은 내가 많이 취했을 거야. 미안해. 나도 남자품으로 먹고 사는 주제인데. 용주는 가슴 저 깊은 곳에 거대한 바위 하나가 버티고 있는 것을 느낀다. 돌이켜보면 한 사람 외엔 아무 잘못이 없다. 둘은 어쩔 수 없이
풍랑 속에서 요동치는 배에 타고 있었을 뿐이다. 표류하기는 했지만 다행히도 배는 난파되지 않았다. 아직도 원망이 많아? 언젠가는 꼭 물어보고 싶은 말이었다. 돌아오는 명희의 어조가 의외로 산뜻하다. 누구? 아니, 다 지난 일이야. 오늘 내일 하시잖아. 나도 이해해. 내가 네 아버지였어도 그랬을 거야. 어린애를 그렇게 만든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 아무리 막역한 친구라도. 하, 그래도 저 바다가 날 견디게 했어. 오늘같이 달의 품으로 끌려가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라는 사람이 참 불쌍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하필이면 왜 그 어린애에게 들끓어올랐을까? 친구에게 맞아 죽으면서도 왜 용서를 구하지 않았을까? 용주는 명희의 옆모습을 본다. 비슷한 또래의 나이지만 자신보다 더 늙어 보인다. 그날 이후 명희 가족은 길 위로 한 줌의 공을 내던진 것처럼 뿔뿔이 흩어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용주 엄마보다 더 큰 사막을 눈에 담고 포구를 떠났다. 남동생은 참치잡이 원형어선을 타러 스페인형 어느 섬으로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명희가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준다. 남자 키보다 더 큰 참치가 거꾸로 매달려 있다. 지가 잡은 거래. 엄지를 치켜 세운 동생은 활짝 웃고 있다. 얼굴에는 한때 겪었던 비극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용주는 명희의 손을 만진다. 뿌리치지 않는 손을 가만히 그려준다. 초등학교 시절 기억나니?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미워했는지 지금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명희가 담배 연기를 날숨보다 더 길게 내뿜는다. 전교생이라고 해봐야 수십 명 남짓한 바닷가 초등학교. 두 여자아이는 세상의 모든 경쟁심, 모든 우월감, 모든 질시, 모든 꿈,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우정을 공유했다. 몇 푼 안 계시는 교사들도 이 나이답지 않게 명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말한 두 동기 여학생의 미래에 주목했다. 그 일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둘은 포구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의 유명 캠퍼스에서 비둘기 목빛에 웃음을 날리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둘을 스치고 지나간 시간은 다른 세상을 열어놓았다. 그것은 일종의 전쟁 같은 방식이었다. 서울에서 돌아온 날부터 명희는 조폭의 행동대원처럼 들이닥쳐 병석에 누운 아버지의 멱살을 쥐고 흔들었다. 사람의 목숨보다 내 딸년이 처녀성이 더 중요했냐고 악다구니를 부리면서 말리는 용주에게 날아든 건 주먹이었다. 그녀의 폭력은 다중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충격적인 아버지의 부재, 비누 거품처럼 꺼져버린 소망과 꿈, 무엇보다 당사자가 오랫동안 시간을 공유해온 바로 그 사람들이라는 것. 명희는 집안을 풍비박산냈다. 아버지는 고개를 외로 꼰 채 주검처럼 누워 있었다. 소란이 끝나고 난 집은 폐가의 형상이었다. 아버지는 명희가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을 찾아와도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했다. 참 이상한 일이야. 저 바다를 넋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날더러 어서 들어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하루는 바다에 들어갔지. 아무 생각이 없었어. 무릎까지 차오르고
이내 가슴까지 닿았을 때 알 수 없는 힘이 날 가로막는 거야. 아무리 들어가려고 애를 써도 더 이상은 날 허락하지 않더라고. 용주는 명희의 코맹맹이 소리를 듣는다. 그러진 손에 힘이 들어간다. 젖은 음성으로 명희는 여기서 계속 살 거냐고 묻는다. 용주는 고개를 젓는다. 아버지만 이곳에 모시고 외지 엄마한테 갈 거라고 말한다. 어쩌면 자신이 먼저 떠날지도 모른다고 명희가 받는다. 떠날 때 꼭 다시 한번 더 만나주겠냐고 묻는다. 용주는 명희 곁을 떠난다. 명희의 담뱃불빛은 찌르게 모래사장 위에서 점 하나로 타오른다. 용주는 동력바다 부근이 희붐하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집을 향해 걷는다. 아버지가 교도소에 수감된 뒤 그녀 역시 눈에 사막을 담고 포구를 떠났다. 품속의 옛 여인들처럼 은장도 하나를 품고서 어린 마음에 자신은 이름 때문에 용왕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믿었다. 용왕이 보낸 장승목이 자신을 짓밟았다고 여겼다. 한번 짓밟힌 몸은 다시 되돌릴 수 없었다. 용주는 그 몸을 스스로 짓밟고 또 짓밟았다. 어디서 읽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은 누구나 세계의 자신이 있다고 했다. 현실의 나, 남이 알고 있는 나, 참모습의 나. 참다운 내 모습을 제외하고 두 개의 내가 의기투합했다. 그것이 편해 보였다. 편한 대로 시궁창이든 나락이든 일그러진 깡통처럼 나뒹굴었다. 어느 날 참다운 내가 또 다른 나에게 말했다. 정말 바다를 잊은 게 맞냐고. 너무 오래 방치해둔 것 같아 용주는 참다운 나의 바람을 들어주기로 했다. 멀찌감치 폭우가 내려다 보이는 갯바위에서 망부석처럼 바다를 눈이 시리게 바라보았다. 대낮인데도 하늘에 귀퉁이가 깎인 달이 떠 있었다. 시간이 흐르자 바다는 달을 향해 줄다름치기 시작했다. 용주의 눈에는 달 역시 바다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바다는 드넓은 품을 활짝 열고 달은 환하게 벌어지는 미소로 바다를 향해 손을 벌렸다. 용주는 무연히 하나의 깨달음과 만났다. 우주 만물은 어쩌면 그리움으로 이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용주가 방 안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퀭한 눈으로 올려다본다. 그녀는 약봉지를 들어본다. 몸에 이로운 약과 몸에 해로운 약. 그대로다. 처방받은 모르핀이 그대로다.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는 모르핀이 쓸모가 없다고 했다. 아버지는 용주의 손목에 매달리며 눈물로 호소했다. 통각을 먹게 해주는 약.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퉁바리를 놓았다. 어느 날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통각의 경계에 이른 아버지는 이름 모를 어느 짐승의 소리를 냈다. 그리고 한동안 개심거림과 시름을 끊었다. 용주는 불에 든 것처럼 아버지를 뒤쳤다. 귀를 아버지 얼굴에 가져갔다. 아버지가 꺼져가듯이 말했다. 부탁이다. 용주는 한참이나 얼싸안고 목청을 꺾었다. 그리고 고집을 꺾었다. 이후 아버지 곁에 두 가지 종류의 약이 놓였다. 몸에 이로운 약과 몸에 해로운 약. 아버지는 문득 바다가 보고 싶다고 말한다.
평생 봐온 바다를 뭐가 보고 싶냐고 쏘아붙인다. 그녀는 이미 아버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겨드랑이를 낀 아버지가 삭정이처럼 가볍다. 500m도 채 되지 않는 길을 둘은 거의 1시간이나 걸려 갯바위와 모래가 경계를 이루는 곳까지 다다른다. 모래에 엉덩이를 묻은 아버지는 용주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다. 용주야, 네? 바다가 성난 날과 애기처럼 잠든 날 중에 어느 쪽이 많냐? 그야 조용한 날이 많죠. 그래, 나는 아마도 그날 성남 바다 쪽을 택했나 보다. 그 많은 숨죽인 바다를 저버렸나 보다.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이기 때문이지. 우린 바다가 좋고 싫고가 없는 거요. 감방에서 후회는 않았지만 친구의 명복을 빌고 또 빌었다. 곧 그 친구를 만나게 되겠지. 만나서 물어볼 거다. 너도 그날 성남 바다였냐고. 박순경에게서 연락이 왔다. 오늘은 7이라고. 용주는 오늘부터 영업을 접을 것이고 그동안 배려해 준 것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겠다고 말한다. 박순경은 놀라움과 예견된 일의 갑작스러움을 외마디 탄성으로 대신한다. 그녀는 탐조등 없이 마지막으로 전마선을 탈 것이며 오늘 이후 배처리를 잘 부탁한다며 인사를 마친다. 용주는 보자기에 싼 아버지의 유골 항아리를 전마선에 싣고 모터에 시동을 건다. 엔진 소리는 아버지의 기침 소리와 닮아 몇 번 쿨럭인다. 그녀는 키를 잡고 남바다를 향해 나아간다. 얼마 전 자라섬에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몸의 마지막 온기가 그녀를 맞이했다. 몸에 이로운 약과 몸에 해로운 약 그대로. 아버지는 승리한 자의 자태였다. 바다에게서 배운 순리 그대로 몸 전체의 종량군에게 자신을 내어주고 터벅터벅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다. 용주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아버지의 여식이었으므로. 달이 또 여물어 있다. 바다는 달을 향해 여전히 연모의 줄다름으로 몰려간다. 용주는 달을 향한 바다의 그리움에 얹힌다. 그리움은 바이러스처럼 그녀의 몸에 번진다. 그녀의 몸 전체가 그리움의 덩어리가 된다. 아버지의 골부는 추락하는 법을 모르고 새처럼 허이허이 날아간다. 유래가 있다면 아버지는 다시 바닷가에서 태어날 것임에 틀림없다. 용주는 떠나기 전 자신을 만나달라고 한 명희의 말을 떠올린다. 그녀는 노래방에 딸린 건물의 명희방으로 찾아간다. 오후 3시가 다 되어가도 밤새도록 일을 했다면 지금까지 자고 있을지도 모른다. 휴대폰으로 그녀를 깨울 요량으로 신호를 보낸다. 기다렸다는 듯이 2번 신호 끝에 명희가 연결음을 끊는다. 명희는 횟집 근처의 어느 카페를 들먹인다. 곧 따라 나서겠다면서. 카페는 철진한 바닷가처럼 휑하니 비어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창가 쪽에 자리를 잡는다. 불과 몇 분 사이에 명희가 들어온다. 용주가 어색함을 떨치려고 말문을 연다. 가기 전에 자길 보고 가라는 말이 생각나서. 명희는
아버지를 잘 모시고 왔냐고 묻는다. 응, 당신의 원초적인 고향으로. 용주는 명희가 아버지의 빈소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기억한다.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명희는 아직 철들려면 멀었나 봐. 여전히 뒤끝을 붙잡고 있으니 한다. 용주는 쉬운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만나고 가라고 한 이유를 묻는다. 명희는 무연히 바다로 시선을 던진다. 얼마 동안 침묵 끝에 입을 연다. 시선은 바다에 묶어둔 채.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내게 마지막 부탁을 하셨어. 너에게 전해주라면서. 명희는 편지 형식의 오래된 봉투 하나를 용주에게 전한다. 나는 어린 마음에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있었던 거야. 미동조차 없는 명희의 얼굴에서 물기가 번진다. 당시 뜯어보려다가 그만두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이제 이것으로 내 뒤끝과 작별할게. 여긴 다시 안 올 거야. 용주는 편지를 뜯다 말고 깜짝 의표를 찔린 표정을 한다. 마지막 말이 전하는 울림이 살가움으로 와닿는다. 너가 오라고 하면 올게. 명희가 젖은 눈으로 웃는다. 그리곤 눈을 흘기며 중얼거린다. 나쁜 기집애. 곧 명희는 일어선다. 보고 싶지는 않을 거야. 왠지 알지? 명희는 이내 카페에서 사라진다. 오늘 나가 어린 자네한테 무슨 짓을 한 것이오. 아무리 미치고 환장해도 그렇지. 시방 손이 부들부들 떨려 글을 쓸 수가 없으니 당체. 자네 아버지하고 얼마나 오랫동안 형제처럼 지내왔는데. 나가 죽일 놈이요. 앞으로 너를 어떻게 본단 말인가. 어려서부터 친구였던 우리 명희는 또 어떻고. 이건 용서가 안 되므로 나는 죽어도 싸. 더 이상 바다 사람이 못 되지. 바다를 욕먹여버렸으니. 바다에 빠져 뒤져번져도 나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 용주양, 지금 자네 아버지가 날 찾는구먼. 명의편에 이것이라도 전해달라고 이 죄인이 남겨두네. 후일 기회가 된다면 자네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게요. 달이 뜬다. 한바다 가득히. 한참 여문 달이다. 바다가 달을 향해 줄다름친다. 달은 바다의 몸을 풀어놓는다. 바다와 달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바다와 달이 닳아 없어질 때까지.